정치인들이 내놓는 약속들 참 달콤하죠.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경제적 청구서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죠.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자는 거요. 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약속인데, 과연 이게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달콤한 약속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경제 포퓰리즘, 이게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경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그냥 인기 있는 정책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일단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대규모로 돈을 풀어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일종의 정치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거죠. 재정 지출해야 하니까 돈을 더 찍어내라고요. 이게 비단 어느 한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건 단지 몇몇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세계적인 흐름인지 데이터가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데이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인데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2015년에서 2025년 사이에 자유 국가는 줄고 부자유 국가는 늘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가 확 늘었습니다.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민주적 자유가 후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런 데이터는 포퓰리즘의 확산과 전 세계적인 자유의 후퇴가 결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유럽 전역에서 이런 포퓰리즘 정당들이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주요 국가들에서 예외가 없어요. 경제적 불만이나 이민 문제 같은 걸 파고들면서 세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이 정말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경제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28개국을 분석한 한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포퓰리즘 정부가 집권하고 15년이 지나면요, 1인당 GDP가 원래 성장했어야 할 수준보다 무려 10%나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약속은 달콤했지만 그 결과는 장기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였죠. 좋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정책들이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연쇄 반응의 고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4단계가 거의 공식처럼 작동합니다. 첫째, 선심성 공약으로 일단 막대한 돈을 씁니다. 둘째, 그 돈을 마련하려고 빚을 내거나 아예 돈을 찍어내죠. 셋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어요? 결국 투자가 멈추고 경제 전체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현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생생한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13만%. 와,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2018년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교과서적인 사례죠.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던 부자 나라가 무상복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가 결국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메우면서 경제가 어떻게 완전히 파탄나는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포퓰리즘 정책은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문제로 이미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똑같은 재정 지출의 충격이라도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결과가 항상 베네수엘라처럼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미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잖아요. 그 결과는 생필품 부족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끼고 부가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쏠리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좀 달라도 대규모로 돈을 풀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한 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진짜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의 경고와는 달리 재정 위기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론대로라면 금리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와야 하는데 미국 경제는 이상하게도 잘 버텨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아주 특별한 지위 덕분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이게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수수께끼인 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달콤한 약속의 청구서가 아직 우리 손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